16장 풍요 속의 궁핍. 모모가 기기에 커다랗고 멋진 승용차로 돌아와 옆에 앉자 운전기사가 물었다. 자, 어디로 갈까? 모모는 어리 빠진 듯 안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대체 어디로 가려고 했지? 카시오페이아를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서? 언제 어디서 카시오페이아를 잃어버렸을까? 기기와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옆에 없었어. 그건 분명해. 그러니까 기기의 집 앞에서 잃어버린 거야. 퍼뜩 거북의 등에 나타났던 안녕, 난 너를 찾으러 가 하는 말이 생각났다. 카시오페이아는 모모가 곧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찾으러 간다고 했던 거구나. 하지만 난 대체 어디서 카시오페이아를 찾아야 하지? 운전기사는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톡톡 치며 말했다. 자, 얼른 말할래? 난 널 태워다 주는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아. 모모는 대답했다. 기기네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운전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를 네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이제 정말 우리 집에서 살 거니? 아니요. 길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아야 해요. 운전사는 만족했다. 어차피 그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다. 기계의 빌라에 도착하자 모모는 차에서 내려서 당장 주변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다. 카시오페이아! 모모는 나직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소리쳐 불렀다. 카시오페이아! 운전자가 차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었다. 뭘 찾는 거니? 호라 박사님의 거북이요. 이름은 카시오페이아이고 언제나 반 시간 앞의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거북을 꼭 찾아야 해요. 좀 도와주실래요? 그런 바보 같은 장난할 시간은 없다. 운전사는 투덜대고는 쌩하니 대문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곧 대문이 닫혔다. 모모는 혼자 카시오페이아를 찾았다. 도로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원형극장으로 돌아가는 중일지도 몰라. 모모는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길을 되짚어 천천히 걸었다. 모퉁이란 모퉁이, 도랑이란 도랑은 모두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리고 몇 번이고 거북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모두 헛일이었다. 모모는 밤이 으슥해서야 옛 원형극장에 도착했다. 사방이 깜깜했지만 이는 힘껏 구석구석 꼼꼼하게 찾아보았다. 모모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 거북이 자기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처럼 느린 카시오페이아로서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모는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이제 생전 처음으로 정말 혼자가 된 것이었다. 다음 몇 주일 동안 모모는 정처 없이 대도시를 돌아다니며 도로청소부 배포를 찾았다. 그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우연히 길에서 맞닥뜨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은 타고 있던 배가 난파당한 사람이 드넓은 바다의 파도 속에 편지 같은 병을 던지며 먼 해안가 어떤 어선의 그물에 그 병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적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지도 몰라. 모모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누가 알겠는가? 배포가 1시간 전, 아니 1분 전, 아니 방금 전에 있던 바로 그곳을 자기가 지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혹은 반대로 배포가 자기가 지나가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광장이나 이 거리 모퉁이에 불쑥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빈번히 있을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모모는 종종 한자리에서 몇 시간이나 꼼짝 않고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서로를 놓쳐버리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었다. 지금 카시오페이아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카시오페이아가 곁에 있다면 기다려! 혹은 계속해서 가! 하고 충고해 줄 수 있으련만. 모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놓칠까봐 더러 겁이 났다.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 이러다가 놓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모모는 예전에 항상 자기를 찾아오던 아이들도 눈여겨 살펴보았다. 하지만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다. 도대체 거리를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니노의 말이 떠올랐다. 모모가 경찰관이나 어른 손에 끌려 타가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회색 신사들이 은밀한 감시의 눈길을 잠시도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모가 타가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모모에 대해 짰던 계획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모모는 날마다 한 번씩 니노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다. 니노는 여전히 바빴고 언제나 시간이 없었다. 몇 주일, 몇 달이 흘렀다. 여전히 모모는 혼자였다. 어느 날 딱 한 번 언뜻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긴 했다. 그날 모모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어떤 다리 난간에 앉아 있었다. 그때 저 멀리 다른 다리 위에 등이 구부정한 한 조그만 사람의 그림자가 어린거리는 것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목숨이라도 달린 일인 듯 빗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고 있었다. 모모는 그 사람이 배포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소리쳐 부르며 손짓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순간도 비지를 멈추지 않았다. 모모가 다른 박지를 뛰어갔지만 다리의 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모모는 마음을 달래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베프 할아버지일 리가 없어.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지. 난 베프 할아버지가 어떻게 빚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 모모는 종종 하루 종일 옛 원형극장터 집을 떠나지 않기도 했다. 이제쯤 모모가 돌아왔을까 싶어서 베프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서였다. 만약 그때 집에 없으면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아직도 모모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리라. 여기서 다시 모모는 부질없는 생각에 속을 끓였다. 일주일 전, 아니 바로 어제 그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모모는 기다렸다. 물론 기다리는 보람은 없었다. 마침내 모모는 자기 방벽에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다. 나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을 읽은 사람은 모모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모모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호라 박사 집에서 겪었던 일과 꽃과 음악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들이 선하게 떠올랐고 갖가지 음성들이 연출하는 음악이 또릿하게 들려왔다. 낱말과 멜로디가 계속해서 새로 형성되고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고 있었지만 모모는 첫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낱말들을 따라 말하고 멜로디를 따라 부를 수 있었다. 모모는 이따금 하루 종일 혼자 돌계단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노래를 불렀다. 나무들과 새들과 오래된 돌멩이 외에 모모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로움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법이다. 모모가 겪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모모만큼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더욱 드물 것이다. 모모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이 가득 쌓여있는 동굴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많은 보물은 점점 더 불어나서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출구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보물을 해치고 모모를 구하러 올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기 묻혀있다고 알릴 수조차 없었다. 모모는 그렇게 시간의 산, 땅속 깊이 파묻혀 있었던 것이다. 차라리 음악을 듣지 않고 색채를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선택을 하라고 했다면 이 세상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음악과 색채에 대한 기억과 바꾸진 않았으리라. 그 기억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모모는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으면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파멸에 이르는 그런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모는 며칠마다 한 번씩 기기의 빌라를 찾아가 대문 앞에서 오래오래 기다렸다. 기기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 사이에 모모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꿨다. 기기의 집에서 같이 살고 기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기에게 이야기를 하리라. 예전처럼 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몇 개월이 흘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모모에게는 전에 겪었던 그 어떤 시간보다 긴 시간이었다. 사실 진정한 시간이란 시계나 달력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외로움은 실상 설명이 불가능한 법이다. 아마 이 한마디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호라 박사에게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면 실제로 모모는 여러 번 그 길을 찾으려고 해보았다. 모모는 이렇게 사정했으리라. 저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나누어 주지 마세요. 라고 혹은 이렇게 애원했으리라. 아무데도 없는 집에서 영원히 박사님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카시오페이아가 없는 모모로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카시오페이아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오래전에 호라 박사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쨌든 카시오페이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모모는 시내에서 항상 자기를 찾아오던 아이들 셋을 만났다. 파울로와 프랑코, 그리고 언제나 꼬마 동생 데데를 데리고 왔던 소녀 마리아였다. 세 아이는 전혀 딴판이 되어 있었다. 모두 회색 제복 비슷한 것을 입고 있고 이상하게 굳어있는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모모가 환호성을 지르며 인사를 하는데도 빙글에 웃지조차 않았다. 모모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여태 너희를 찾았어. 너희들 지금 다시 나한테 오지 않을래? 세 아이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일은 올 수 있겠지? 응? 아니면 모레? 세 아이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 제발 다시 와줘. 전엔 늘 왔잖니. 모모가 애원하자 마리아가 말했다. 옛날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 우린 이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런 적은 없었잖아. 그래, 정말 재밌었지.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새 아이는 서둘러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모모는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물었다. 지금 어디 가는 거니? 놀이시간에 가는 거야. 거기서 노는 법을 배워. 그게 뭔데? 파울로가 설명했다. 오늘은 펀치카드 놀이를 해. 아주 유익한 놀이야.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는 모두 각자 한 장의 펀치카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펀치카드 한 장마다 서로 다른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키는 몇 센티미터고 나이는 몇 살이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고 하는 것들 말이야. 하지만 물론 우리 각자에 대한 진짜 정보는 담겨 있지 않아.
그러면 너무 쉽잖니. 우리는 이따금 긴 숫자가 되기도 해. MUX763Y처럼 말이야. 그 다음에 서로 뒤섞여서 하나의 카드 안에 들어가게 돼. 그런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정해진 어떤 카드를 찾아내는 거야. 걔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해. 그래서 맞지 않는 다른 카드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한 장만 남게 되는 거야. 그걸 가장 빨리 하는 아이가 이겨. 모모는 미심쩍은 듯 물었다. 그런 놀이가 재밌니? 마리아가 자신 없는 투로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럼 뭐가 중요한데? 파울로가 대답했다. 그게 우리 앞날에 유익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야. 어느새 아이들은 커다란 회색 건물의 정문 앞에 다다랐다. 정문 위에는 타가소라고 쓰여 있었다. 모모가 말했다.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언제 다시 한번 만나자. 마리아가 서글프게 말했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모두 모모의 새 친구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프랑코가 불쑥 입을 열었다. 너랑 놀 때가 훨씬 재밌었어. 그땐 우리한테도 멋진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는데 하지만 거기선 아무것도 배울 수 없대. 그냥 도망쳐 나오면 안 돼? 모모가 제안하자 새아이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는 누가 듣지 않았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프랑코가 속삭였다. 난 벌써 여러 번 그래봤어. 처음에 말이야. 하지만 소용없어. 꼭 다시 잡혀오거든. 마리아가 주장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모두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앞만 바라보았다. 이윽고 모모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나도 데리고 가줄래? 난 지금 언제나 혼자야.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거대한 자석의 힘에 이끌리듯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다. 아이들 등 뒤에서 우르릉 문이 닫혔다. 모모는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뒤에 모모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문을 두드릴 생각이었다. 무슨 놀이든 상관없으니 같이 놀아달라고 사정해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자마자 공포로 몸이 뻣뻣하게 굳고 말았다. 모모와 문 사이에 난데없이 회색 신사 하나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입술 가장자리에 시가를 물고 옆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소용없다.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네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 계획에 없으니까. 왜요? 그 얼음처럼 차디찬 한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너에 대해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거든. 회색 신사는 담배 연기를 뿜어 고리를 만들었다. 그 고리는 올가미처럼 모모의 목에 걸렸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행인들이 그들을 지나쳐갔지만 모두들 몹시 바쁜 것 같았다. 모모는 손가락으로 회색 신사를 가리키며 도와달라고 소리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둬! 회색 신사는 즐거운 기색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잿빛 웃음을 웃었다. 우리를 아직도 그렇게 몰라?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는 내게서 친구들을 모두 빼앗았다. 이제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우리는 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지만 보시다시피 너를 해치진 않아. 모모는 힘겹게 물었다. 왜요? 네가 우리를 위해 조그만 일을 하나 해주었으면 하거든. 현명하게 굴면 넌 너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싶니? 예. 모모가 작은 소리로 대답하자 회색 신사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 밤 자정에 만나 의논해보자꾸나. 모모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회색 신사는 벌써 그 자리에 없었다. 다만 시가 연기 한 자락이 여전히 허공에 걸려있을 뿐이었다. 회색 신사는 어디서 만날지 그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